정화에 대항해 600년 전 세계를 누빈 중국의 거인. 잠시 눈을 감고 600년 전 바다 위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돛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배 한 척이 바람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그 배 위에 선 한 사람 환관이었지만 장군이었고 포로였지만 영웅이었던 남자 정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막운명은 칼날 위에서 시작된다. 때는 1381년 중국 남서쪽 윈난 성의 어느 이슬람 가정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마허. 아버지는 하지에지, 즉 이슬람 성지 메카를 직접 다녀온 경건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어린 마허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머나먼 서쪽 땅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지요. 아라비아의 모래바람, 인도양의 파도,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이야기. 그것은 소년의 가슴속 깊이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터집니다. 명나라 군대가 윈난을 점령한 것입니다. 몽골 쪽이 세운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을 장악한 명나라는 마지막 저항 세력이 숨어있던 윈난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잔혹했습니다. 마허의 아버지는 그 전투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10살 남짓의 소년 마허는 명나라 군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포로가 된 소년에게 명나라 군이 한 일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세. 당시 명나라 황실에서는 환관, 즉 거세된 남성만이 황실 내부에서 황제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중 영리해 보이는 소년들은 종종 환관으로 만들어져 황실에 바쳐졌습니다. 마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를 바꿀 한 인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막 황자의 곁에 선 소년. 황실에 들어온 마허 소년은 그러나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석했고 성실했으며 언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조금씩 익혔던 그는 황실 내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냈고 마침내 황제의 넷째 아들인 연왕 주체의 시종으로 배치됩니다. 그 만남이 그의 운명을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연왕 주체는 보통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심만만하고 무예에 뛰어나며 정치적 감각이 남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마허는 이 왕자 곁에서 10년 넘게 충성을 다했고 단순한 시종을 넘어 신뢰받는 조력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1399년 다시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명나라 황실에서 황위 계승 전쟁, 이른바 정난의 변이 터진 것입니다. 연왕 주체가 조카 황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4년에 걸친 내전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허는 이 전쟁에서 연왕의 곁에서 직접 싸웠고 특히 1400년 정주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1402년 마침내 연왕 주체가 황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 영락제입니다. 황제가 된 주체는 자신의 충신 마허에게 커다란 상을 내립니다. 바로 황제의 성씨에 준하는 정이라는 성을 하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환관 마허는 정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삼막 영락제의 꿈, 정화의 사명. 영락제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명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황제의 위엄을 인정하는 이른바 책봉조공 체제를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로 정복하는 것? 그것은 너무 피가 많이 흘렸습니다. 영락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찾아가자. 직접 가서 보여주자. 명나라의 위엄과 풍요로움을 직접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것. 값비싼 선물을 가득 싣고 가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명나라 황제를 세상의 중심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 임무를 맡길 사람으로 영락제는 정화를 선택했습니다. 왜 정화였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정화는 무슬림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던 무역 네트워크는 아랍, 페르시아,
인도의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정화는 외교관으로 탁월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전투에서 이미 능력을 증명했고 영락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1405년 대원정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인류 역사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막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함대. 자, 이제 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영락제는 중국 최고의 조선 기술자들을 모아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함대의 규모를 들으시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보선, 즉 보물선이라 불린 이 배들의 크기를 보십시오. 길이가 무려 약 137m, 너비가 약 56m. 오늘날 축구 경기장 길이가 약 105m라는 걸 생각하면 그 배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상상이 가시지요? 9개의 돛대가 하늘을 향해 솟았고 한 번에 수백 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가장 큰 배와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90년 후인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탔던 산타마리아호의 길이는 겨우 약 26m였습니다. 정화의 보선은 콜럼버스 배의 5배가 넘는 크기였던 것입니다. 함대의 규모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정 때 출발한 선단은 총 선박 317척 혹은 200여 척, 승선 인원 약 2만 7천 명. 여기에는 군인, 선원, 항해사, 의사, 통역사, 외교관, 요리사, 점성술사, 수리기술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통째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함대가 출항한 것은 1405년 7월, 지금으로부터 약 620년 전의 일입니다. 오막 첫 번째 항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1405년 정화의 함대는 중국 남경 근처의 유가항에서 돛을 올렸습니다. 함대가 항구를 떠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척의 배가 일제히 돛을 올리는 소리, 수만 명의 함성, 항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의 탄성. 하늘을 찌를 듯한 돛대들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화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첫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지금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역을 지나 인도 남부 해안까지 이어지는 항로였습니다. 항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양은 변덕스러운 바다였습니다. 계절풍이 방향을 잡아줄 때는 순풍이었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는 수십 미터 높이의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뱃멀미로 쓰러지는 병사, 열대 풍토병으로 쓰러지는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신선한 물과 식량을 구하는 것도 끊임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함대는 나아갔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라카 지금의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화의 함대를 처음 본 말라카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배가 아니라 움직이는 산처럼 보였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화는 그들에게 중국 황제의 선물 비단, 도자기, 황금을 나눠주고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쟁 한 번 없이 칼 한 번 뽑지 않고. 물론 언제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 정화는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당시 동남아 해역을 공포에 떨게 하던 해적왕 진조이와 맞닥뜨렸습니다. 진조이는 협상하는 척하며 정화의 함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정화의 함대는 해적선 수십 척을 불태우고 진조이를 생포해 명나라로 압송했습니다. 육막 기린을 데려온 사나이. 7번의 원정 중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차 원정 1413만 1415년에서 정화의 함대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진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아덴만, 메카에서 멀지 않은 항구들까지 명나라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정에서 정화가 중국으로 가져온 것들 중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린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나라들, 지금의 케냐, 탄자니아,
소말리아 지역의 왕국들이 정화에게 진귀한 선물을 보내왔는데 가중에 살아있는 기린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이상한 동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물 무늬가 있으며 온순하게 걸어다니는 이 동물을 중국인들은 전설 속의 신성한 동물 기린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전설에서 기린은 성군이 나타날 때 함께 등장하는 상서로운 짐승이었습니다. 기린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황제가 하늘의 뜻을 받은 성군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락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화가 살아있는 기린을 끌고 황궁으로 들어서자 황제와 신하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장면만으로도 정화의 원정이 얼마나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7막 아프리카 해안의 다타. 이제 원정의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5차, 6차, 7차 원정에서 정화의 함대는 마침내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발을 뻗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비행기도 없고 GPS도 없고 위성 지도도 없던 그 시절에 중국에서 출발해 인도를 지나고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 아프리카 케냐 해안까지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편도만 약 수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당시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는 말린디에메이에라이엔디아이, 몬파사만파서, 키라케이아이엘WA 등의 항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랍 상인들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던 이 도시들은 정화의 함대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백 척의 거대한 배가 지평선을 가득 메우며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을 본 해안의 사람들은 처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정화는 이 아프리카 도시들과도 무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왕들은 정화에게 타조, 얼룩말, 표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린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정화는 그들에게 중국의 도자기, 비단, 동전을 나눠줬습니다. 오늘날 케냐와 탄자니아 해안가에서는 중국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 조각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정화가 다녀간 흔적이 지금도 땅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현지에 중국인 마을의 전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케냐의 어느 섬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우리 조상 중 일부는 오래전 중국의 큰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다라는 전설을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 마을의 한 젊은 여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중국인 혈통이 일부 섞였다는 결과를 얻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땅속에서, 피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8막 항해를 가로막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정화는 이토록 위대한 항해를 7차례나 했건만 왜 유럽인들처럼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을까요? 왜 역사는 결국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의 편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슬프고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화의 원정은 처음부터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락제의 목적은 무역로 개척이나 식민지 건설이 아니라 황제의 위엄을 과시하는 외교쇼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둘째, 황실 내부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명나라의 유교 관료들, 특히 사대부 계층은 바다 원정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저 먼 오랑캐들을 굳이 왜 찾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중화 문명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보았고 막대한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1424년 영락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화를 지지하던 최고의 후원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새로 즉위한 황제들은 점점 원정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새 황제들을 설득해가며 가까스로 6차, 7차 원정까지 이끌었지만 그의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나라 조정은 해금령을 내립니다. 중국인이 외국과 교역하거나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당시 일부 관료들은 정화의 원정 기록들을 수십 년에 걸쳐 쌓인 항해, 일지, 지도,
외교 문서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귀중한 기록들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역사가들은 지금도 탄식합니다. 만약 그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면 세계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구막 마지막 항해, 그리고 영원한 바다. 정화의 마지막 7차 원정은 143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정화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항해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면서도 7차 원정에서 정화의 함대는 다시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이 마지막 항해 도중 돌아오는 길 어디쯤에서 인도양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장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가 인도 남부 캘리컷 지금의 코지코드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고, 일부는 귀환 도중 배 위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가 그를 품었습니다. 중국 남경에는 오늘날 정화의 묘라고 불리는 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제로 그의 유해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라 그는 바다에서 수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묘소는 그를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황실의 환관이 세계 최대 함대의 사령관이 되어 바다 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정화의 생애였습니다. 신망 역사가 다시 부르는 이름. 정화가 세상을 떠난 뒤 중국은 바다를 등졌습니다. 해금령은 강화되었고 그 거대한 보선들은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항구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정화를 잊어갔습니다. 그 사이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닿았습니다. 1498년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떠난 유럽의 항해자들이 세계를 장악해 갔습니다. 정화가 이미 60년 전에 다녀간 그 바다를 유럽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누볐습니다. 정화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의 일입니다. 학자들이 남아있는 기록과 유물들을 맞춰가며 그의 항해를 복원했고, 오늘날 정화는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위대한 탐험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2005년 중국은 정화의 첫 원정 600주년을 국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7월 11일은 중국의 항해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정복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나기 위해 떠났다. 전쟁을 하지 않고 땅을 빼앗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물을 건넨 그의 항해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놀라울 만큼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10살의 포로가 된 소년이 세상 끝까지 항해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 정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